안녕하십니까. 빅히스토리 10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 진화로 보는 빅히스토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빅히스토리에서 왜 진화가 중요하고 이 진화라는 관점에서 이 빅히스토리를 보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진화라는 이 말에는 이제 익숙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한 생명이 이제 그 다양한 생물 종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진화였다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 그 빅히스토리라는 것도 그 히스토리인데, 그 히스토리가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이게 보면 그 현재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사실은 이 속에도 이 많은 이제 이 진화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그 진화라는 그 관점을 통해서 이제 빅히스토리를 한번 보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 우리의 사회 속에 담겨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한번 보자는 것이 이 이제 이 수업에서 진화를 다루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 우주의 진화에서도 그러니까 역시 영어로 이발루션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변화와 방향성 얘기를 하면서 그 우주의 진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잡도라든지 일률 밀도의 증가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서 이제 이 진화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이 생명의 진화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과정이며 그 다음에 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어떤 이제 결과가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진화의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진화라는 것이 되려면 이 생존과 번식 이게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제 전에 정보의 관점에서는 이제 자기복제 체계라 그랬죠. 근데 그거를 구현한 게 바로 이 생명체였으니까 이 생명체에 생존과 번식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게 똑같은 식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같은 이 복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변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변이가 다양하게 생기는데 그 중에 더 적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것, 여기서 적합하고 안 하고는 이제 이 처한 환경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변이들이 이렇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더 이 환경에 잘 적응한 이제 이 종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였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우연과 필연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이 수많은 생물 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물학에서 나왔던 이런 그 진화의 개념이 그러니까 생물학에, 그러니까 이 생명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확장돼서 적용되는 게 바로 이 문화와 사회의 진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명체의 집단, 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정보 같은 걸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는 그런 그 생명체들이 이제 모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가면서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양상을 보면 이 생명체에서 봤던 그 진화와 비슷한 과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 자기 복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변이와 자연 선택 비슷한 그런 과정이 이제 있을 수 있다. 또 뭐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측면, 결국 이 그러니까 생명체의 진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생명체로서 인간이 이제 주로 문화라는 걸 이루고 사니까 그 인간과 이 문화 사회가 어떻게 이 같이 진화해 가는가라는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체의 진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 생명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그 생명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생명체들이 일단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그러니까 이 적응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기 보여 있는 이 사진에 보면 이제 이런 생명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왼쪽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나뭇잎처럼 생겼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나뭇잎이 아니라 그 곤충이구나. 예, 이게 나뭇잎 여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정말 놀랍도록 이 나뭇잎과 닮아 있죠. 자, 그럼 이 여치는 나뭇잎과 닮아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라는 건데, 뭐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여치를 잡아먹는 포식자로부터 이제 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될 테니까 이제 더 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됐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과연 저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더욱 놀라운 거는 예를 들어 저 환경이 조금 변해서 이제 그 계절이 바뀐다든지 해서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저 여치의 이 몸 색깔이 또 바뀌어서 또 비슷하게 바뀐다 이런 거죠. 이렇게 옆에 있는 이것도 보면 역시 이제 비슷한 과정으로 굉장히 또 나뭇잎을 닮아 있는 벌레를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렇게 이 놀라운 이 적응을 시킨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개체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 같은 걸 봐도 놀라운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는 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눈 사진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얼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렌즈가 있어서 이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포커싱을 해줘서 상을 몇 개, 이제 선명한 상을 몇 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오면 이렇게 망막이 있어서 여기서 들어온 빛의 양을 이제 그것도 이 여러 개의 밴드로 해서 이 색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막에 있는 모습, 그 세포들의 이제 배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보면 이 빛의 이제 이 밝기만 감지하는 이 막대 세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각 그 색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원추 세포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신경 다발 뭐로 해서 전달하는 구조, 뭐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 저 눈이라는 게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기관이고 실제 성능도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저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그걸 처리해서 이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저 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번에 뚝 떨어진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뭐 18세기 19세기에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거죠. 근데 저것도 결국 이제 지금은 당연히 이제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고 도대체 진화 과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길래 저렇게 놀라운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 외에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 수 있는 장치 날개죠. 근데 이 날 수 있는 장치가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곤충의 날개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룡의 날개, 그 다음에 새의 날개, 박쥐의 날개가 있는데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진화에서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원은 다른데 기능은 이제 같은 이런 걸 이제 수렴 진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날 수 있는 장치를 그러니까 각각 다른 동물들이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게 발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발명을 해낸 것이 이제 진화다라는 겁니다. 뭐 진화의 가장 놀라운 면은 뭐 저런 이 놀라운 적응력, 그 다음에 그 놀라운 그 기관들, 뭐 발명 같은 것을 들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엄청난 다양성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그래서 이 시작은 하나의 세포에서 했지만 그 세포들이 그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를 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그 우리가 전에 봤던 이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이 생물 종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물종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 잘 적응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생존과 번식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이 뭐 장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하나의 이제 그 장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장치를 다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그럼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진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사진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뭔가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근데 뭔가 그 훌륭한 건축물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그 만든 그 생명체 또는 뭐 그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거는 이 흰개미들이 만든 이제 개미집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시작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죠. 자, 이거를 보면 다 놀랍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것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뭔가 어떤 이 설계자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당연히 주장들을 했는데 자, 그와 비슷한 이런 구조를 보면 이걸 만든 이 흰 개미들이 과연 그런 지적 설계를 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저런 훌륭한 그 건축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럼 저 건축물을 만들어낸 것은 무언가 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흰개미와 이런 훌륭한 천재 건축가는 뭐가 다른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쭉 오늘 진화를 통해서 보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진화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우리가 일단 여기서 진화는 이제 생물학적 진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것을 찾아보면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세대를 거치면서 이 개체군의 유전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뭐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일단 이어지는 세대를 거치려면 이 생존과 번식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 자기 복제를 하면서 같은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체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하나의 그 생명체가 아니라 그 생명체들이 보통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사니까 그 전체, 그래서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이 지리적 영역,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보통 서식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교배 집단.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그 교배를 해서 이 번식을 하는 그런 집단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유전적 특성이 변한다 그랬는데 이 유전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번식을 통해서 이제 부모에서 자녀로 이 전달되는 이제 내용,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이제 표현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요 말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요걸 먼저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형과 표현형이라는 말이 그 진화에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전자형은 지노타입이라고 하는 거고, 현재는 이 유전자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DNA에 이제 안에 들어있다. 네. 그럼 DNA 안에 들어있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유전자냐?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DNA가 있으면 그 DNA 중에서 실제로 어떤 그 정보,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구현되는데 꼭 필요한 정보, 근데 그게 이제 단백질로 번역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보통은 이 단백질로 번역되는 DNA의 부분을 현재는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DNA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DNA의 많은 부분이 기능이 뭔지가 불확실하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정크가 아니냐, 뭐 이런 현재의 관점 때문인데, 뭐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 그 부분이 완전히 쓸모없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뭐 바뀔 소진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 각각에 해당하는 단백질에 해당하는 DNA의 부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유전자도 그 유전자들 사이에 이제 대립 형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교배 같은 게 일어날 때 이 염색체가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이제 반반씩 흩어진 염색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 염색체 상에 이제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부분인데 그게 서로 이제 다른 경우, 그러면 그게 이제 뭔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르게 되면 결국 그게 드러나는 결과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 것을 이제 대립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교배가 일어나는 개체군에서 이 대립 형질의 빈도의 변화로 보통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이제 많아졌다가 뭐 적어졌다가 이런 게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한 이 진화의 정의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이 지노타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전자에 들어있는 이 정보인데, 그럼 그 정보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게 결국 겉으로 드러난 걸 이제 이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표현형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표현형은 그러면 유전자가 다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이게 유전자하고 그 유전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래서 환경의 이 상호작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형이 결국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생명체의 이제 구조, 그 다음에 그 생명체들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런 걸 구성하는 이 관찰 가능한 특징들의 이제 총체를 이제 이 표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표현형이 이제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거, 이게 이제 관찰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진화는 그럼 왜 일어나는가? 이걸 보면 그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통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생존 번식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되고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어나려면 이제 필요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변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개체군 내에 이 다양한 표현형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표현형이 다양하려면 당연히 이 표현형을 이제 발휘하는 이 유전자형이 다양해야 되겠죠. 근데 유전자형이 다양해도 또 표현형은 환경하고 또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더 다른 형태로도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생리, 행동 등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적응성 분화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나타난 이 다른 그 표현형의 특징들이 그 특징들에 따라서 생존하고 번식률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고, 어떤 특징들은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경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개체 군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같은 그 종들끼리도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들을 이제 잡아먹는 뭐 피식자 포식자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종들과의 경쟁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들여다보면 이제 기생충과 숙주 관계로서의 이런 또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존 번식률에 따라서 이 빈도가 서서히 변하다가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증가해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진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지되려면 결국 이런 특징들이 이제 세대에 걸쳐 유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대충 이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 설명을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 나비와 그 다음에 갈색 나비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죠. 그럼 이제 애벌레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항상 이 애벌레들이 이거 필요 이상으로 이제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환경, 그러니까 그 환경이 여기서는 지금 이제 피식자 포식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갈색 나비의 애벌레는 갈색이어서 눈에 잘 안 띄고, 노랑나비의 애벌레는 녹색이어서 눈에 잘 띄니까 이게 이제 포식자들한테 잘 잡아먹혀서 개체수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이 노란 나비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제 갈색 나비의 숫자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비율이 변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노란 나비가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을 일어나는데 이제 우연과 필연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 그래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결국 유전자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 변화가 생기는 거는 이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성 생식을 할 경우에는 항상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들이 이제 계속 섞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또는 유전자 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다른 종이나 뭐 아니면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있던 유전자가 내 유전자, 종의 유전자에 섞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조합들을 거의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그렇지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들이 자연선택 과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중에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들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제거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다 도태돼서 사라지는 이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진화 과정인데, 근데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앞에서 자연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선택되는 거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의문이 그렇게 답이 간단하지는 이제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유리한 조건을 가진 개체가 선택되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어떤 다양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열심히 조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이 유전자가 선택되는 거냐, 아니면 그 집단,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집단, 개체군으로서 선택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이제 다단계 선택이 이제 라는 것인데, 옆에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선택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개체가 선택되는 것, 그 다음에 그 개체군 안에서도 개체가 선택되는 것, 그 다음에 이 개체군들끼리 경쟁해서 이 그룹이 선택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복잡하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약간의 현재도 이제 확실하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 그런 건 현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이제 유전자가 선택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기적 유전자설인데,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고, 집단 선택은 이제 그 이제 거의 이제 버려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다단계 선택이 이제 이 경쟁 이론으로 여전히 이제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볼 때, 그래서 결국 이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근데 그게 보면 뭐 설명해야 되는 이제 진화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뭐 이타적인 행위도 일어나고 뭐 등등 하니까, 근데 결국 그럼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 거냐 등등을 해봤더니 결국 이 유전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심지어는 저런 그 세포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세포 생물, 개체 이런 것들이 이 유전자를 이렇게 퍼뜨리기 위한 그 서바이벌 머신, 뭐 생존 기계다, 뭐 이런 이제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형 같은 것이 그럼 누구에게 이익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데, 이게 그렇게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뭐 좀 재미있는 예를 하나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가 이렇게 이 풀 끝에 이렇게 이제 풀을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거를 처음에 관찰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개미는 저 풀 끝에 왜 그 부득부득 기어 올라가는 걸까? 라는 이제 의문을 품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의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꾸역꾸역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나? 근데 그 개미가 취미 생활하나? 근데 그거 좀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그러면 저게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되나, 개미에? 그 개미가 풀 끝에 올라가면 저기에 먹을 게 있나? 근데 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도 저걸 이제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개미가 이렇게 그 풀 끝에 올라가는 게 이 그 기생충에 이제 감염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생충이 이제 창형흡충이라는 건데, 근데 이 창형흡충은 원래 그 소나 양의 이제 장에서 이 번식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게 왜 개미를 중간 단계로 이제 개미 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 소나 양의 그 장에서 번식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배변 같은 거를 통해서 이게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알들이 나와서 이 중간또 단계인 이제 달팽이 같은 데를 거쳐서 이렇게 그 포자 같이 생긴 이런 이제 알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알들을 이제 개미가 먹으면, 근데 이 개미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자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자라서 그 개미의 이제 뇌에 들어가서 그 개미의 이 뇌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 그 개미로 하여금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가 이렇게 풀끝에 기어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럼 왜 풀끝에 기어 올라가냐? 저렇게 풀끝에 기어 올라가야 이, 이 소나 이제 양이 이 풀을 뜯어 먹을 때 끝에 있어야 유리하겠죠. 바닥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풀과 함께 이 개미가 이제 먹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던 창형흡충은 이제 소나 양의 그 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저 개미는 정말 좀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창형흡충의 그 생존과 번식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뇌가 시킨 거니까 이걸 자기의 의도라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거 비슷한 예가 뭐 이거 말고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가시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이제 이 이런 진화 과정에서 왜 그런 형태로 이제 뭐 행동이 일어났다든지 형태가 변했다든지라는 것이 꼭 그 개체의 이득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까지 이제 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게. 저 진화라는 게 그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이 큰 도약이 일어나는 건지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보통 앞에서 봤듯이 지금은 이제 저런 이 변화, 그러니까 표현형의 변화, 이게 결국 그 유전자형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그 유전자형의 변화라는 것이 예를 들면 단백질 하나를 바꾸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 단백질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저렇게 확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극적인 도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조사를 이제 여러 경우에 해보면 결국 대부분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한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게 그것 가지고도 그러면 진화가 앞에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는 필요 조건 중에서 그게 그런 새로 생긴 특징들이 이 생존과 번식에서 비교 우위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 그랬죠. 그럼 그런 작은 변화가 과연 그런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내 보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도 이게 경쟁이 격화되고 하다 보면 결국 그 작은 차이가 이제 이 개체군의 표현형의 빈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진화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에 우리가 눈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기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거를 이게 그런 매우 복잡해 보이는 기관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단계 진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눈 같은 것도 이 사람의 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발명품인데 그게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간 단계들이 다 이제 있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진화 과정에서 다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져서 현재 고급 눈만 남았다도 가능한데,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현재에도 보면 그런 중간 단계의 눈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눈의 진화 과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피부 겉면에 빛을 흡수해서 감지할 수 있는 세포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움푹 패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패여 들어가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이 어둡다 밝다는 판단할 수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는 판단할 수 없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간 끝에 이렇게 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밝다 어둡다 뿐만이 아니라 빛이 오는 방향이 어디다, 그러니까 빛의 방향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경쟁에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이런 이 렌즈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조리개까지 다 만들어지면 훨씬 더 이렇게 상을 뚜렷하게 맺고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더 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꼭 아주 잘 만들어진 눈만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는 이런 눈들도 다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눈을 가진 생명체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복잡한 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다른 예로 이렇게 이 네발 동물들, 그러니까 우리도 네발 동물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보면 원래 시작은 어류에서,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했으니까 그 어류의 지느러미가 이렇게 이 발로 바뀌는 과정이 서서히 일어나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추적해서 현재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면 또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럼 거의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다 설명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인간이나 그다음 고등 동물로 오면 이렇게 이 두뇌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의식도 생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진화의 결과물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근데 대부분은 결국 그 진화의 결과물이다. 근데 그 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다양한 변이들이 생겨났는데 그 변이마다 그러니까 결국 생존과 번식에서의 경쟁력이 이제 다르다라는 건데, 그럼 달라지게 되는 이제 뭐 이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맞느냐, 그 다음에 그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 그러니까 생태계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자연 환경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범위를 좁혀서 이제 좀 비생물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도 당연히 생명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배울 때 이제 이런 거를 배웠었죠.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생명의 진화, 대표적으로 배웠던 게 이 산소 농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 캄브리아 폭발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동물들이 갑자기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동물들이 그러니까 해양 동물들이 이제 대거 등장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산소 농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생존과 번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제 요소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게 처음에 생명이 탄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광합성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쭉 해서 그때부터 산소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산소가 이제 확 증가하는 이제 시기가 오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캄브리아 폭발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동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크게 산소가 증가해서 이때 또 큰 이제 또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거대 곤충들이 등장하고 막 그랬다가 떨어져서 이제 현재의 수준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가 이제 다양한 동물 종들을 만들어냈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대멸종으로 이제 이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게 물론 지금 여기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전체 지구가 다 똑같은 환경일 리는 없죠. 전체적인 이제 경향은 그렇지만 또 대륙하고 해양 안에서야 뭐 안에서 지역마다 또 다 환경이 달랐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때그때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이제 거기에서 또 다양성을 가져왔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생명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는데 반대로 이 생명의 진화가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면 광합성을 이제 발명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산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양의 이 산소가 이제 포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기 밖에도 결국 다 산소로 바뀌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게 생태계에 굉장한 변화를 이제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환경이 생명의 진화에 영향도 미치고 다시 또 생명이 이제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있다라는 거고, 그거의 또 다른 예가 지금 우리가 바로 겪고 있는 이 인류세라는 걸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번성을 함으로써 지구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하죠. 근데 지금도 이미 많은 가져와서 많은 동물들이 이제 멸종을 이미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앞으로 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제 또 지켜봐야 이제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게 이런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개체에서 일어나고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생존을 잘 하느냐가 있고 그 환경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생태계 안에서 그래서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생물적인 그런 환경 변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같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진화, 그러니까 코이볼루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물 경쟁 관계에 있는 생물, 예를 들어서 이제 피식자, 포식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이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무기라든지 아니면 장치를 만들어내면 기관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대응해서 또 그게 안 되는 뭐 포식자나 피식자는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경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화의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이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면 그게 이제 이 그들이 서로 공생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럴 때는 더더욱 군비 경쟁이 일어나듯이 굉장히 진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제 이 예를 들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인데 이를 크게 찍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이들은 이제 포유 동물들, 털 있는 동물들, 네, 털에 이제 기생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물로 돌아간 동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 고래 같으면 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물에 가기 전에 털에 살던 이들은 이제 거기서 못 살게 돼 버렸죠. 근데 반면에 물개 같은 경우에 보면 털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개는 완전히 물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물 밖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털이 완전히 없어지면 또 안 되는 거죠. 물 밖에서 힘드니까. 거기 털인데 거기에 또 이제 기생을 하고 있는 이들은 이 물개가 물에 자주 가니까 결국 그 안에서도 숨을 쉴 수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기를 이제 저장해서 이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 자기가 처한 환경, 그게 결국 그 환경의 큰 부분이 이제 숙주였는데 그 숙주가 생활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신도 진화를 했어야 됐던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예는 이게 벌새하고 이 벌새들이 이제 이 먹는 꿀이 있는 꽃인데 이 둘 사이는 서로 공생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은 꿀을 제공해서 이 벌새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이 벌새는 이 꿀을 먹는 사이에 열심히 꽃가루를 묻혀서 이제 이곳 저곳에 퍼뜨림으로써 이 식물이 이제 번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생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지금 이 보면 부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꽃에 특화가 된 거죠. 이제 서로 특화된 공생 관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벌새 말고 예를 들어 다른 곤충류 같은 것들은 이 꽃에서는 꿀을 채취를 못하는 거죠. 이 깊숙이 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유리한 관계를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 이제 그런 경우.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맞춰서 진화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이런 이 피식자, 포식자도 보면 그
그 예를 들어서 이 표범이 이제 진화를 통해서 더 이게 빨라지면 그 피식자는 거기에 맞춰서 또 도망을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달리기 능력이 더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더 빨라지면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 피식자가 빨라졌다고 하면 포식자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더 빨라지지 않으면 사냥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경쟁에서 밀리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도태되거나 사라지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빨라지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무한정 빨라질 것 같지만 물론 그건 안 되죠.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이 타협이 되는 선에서 이제 이 속도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또 곰곰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에도 사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게 임팔라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피식자가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뒤에 있는 쫓아오는 치타보다 더 빨라야 되느냐? 근데 물론 빨라야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치타를 압도할 정도로 빨라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보통 이런 동물들이 이제 개체군을 이루고 큰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그 무리 떼가 있으면 그럼 이렇게 사냥을 할 때 보면 결국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떤 특정한 한 마리가 이제 주로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본만큼 빨라야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동료보다 빠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꼴찌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가 돼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거는 기생충과 숙주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생충은 말라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이 이제 사람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 숫자가 꽤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생충은 이제 들어와서 사람 몸에서 처음에 간에 들어와서 번식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이제 간을 나와서 혈관을 타고 돌면서 이 적혈구 세포들을 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충분히 많아지면 이 적혈구 세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이제 이게 온 곳에 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사람 안에 살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말라리아 이 기생충도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번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이 모기라는 이제 매개체를 타고 또 다른 숙주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하는데 결국 그러면 저런 관계가 계속되면 항상 기생충과 숙주 사이에는 이제 면역 체계가 서로 작용을 해서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이 면역 체계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그럼 또 다시 이 기생충은 그 면역 체계를 뚫는 것들을 이제 개발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꾸준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항상 일어났다라는 거고 이제 지금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항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항체를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면역 체계에서도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그것이 사라질 쯤 되면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변종들이 생겨나서 다시 그것들이 퍼질 수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진화 과정이 결국 이 공진화다라는 것을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결국 생존과 번식에서 이제 경쟁 우위 뭐 이렇게 이런 차별이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생존만 있는 게 아니라 번식도 있죠. 그래서 번식도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로 대두된다라는 거죠. 개체 수가 충분히 많으면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는 어차피 살아남을 테니까 그럼 그 중에 누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누가 또 후손을 많이 퍼뜨리냐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피식자 포식자 관계에서 보면 이 생존에 불리한 것이지만 그게 이 짝짓기
그러니까 번식에 유리한 것이 이제 또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성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미 이제 다윈도 그 지적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이런 그 공작의 이런 깃털이 이제 화려한 깃털이 있는데 이제 이 화려한 깃털은 이제 물론 수컷만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 뭐 독수리나 이런 그 포식자 쫓아오면 이거 달고 도망가려면 죽을 맛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게 있느냐? 근데 이게 이런 화려한 이 깃털을 가진 수컷만이 암컷의 선택을 받더라라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저게 이제 있다는 게 설명이 되는데 그럼 의문이 있죠. 그럼 암수컷은 왜 저런 화려한 그 깃털을 가진 수컷을 선호하느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이제 제시가 됐었는데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떤 성선호도라는 게 왜 생기느냐 이런 그 종합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예를 들면 저렇게 이 멋있는 이제 특히 여기 보면 이제 공작의 눈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눈들이 윤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저 수컷의 경쟁력, 특히 기생충 감염이 안 돼서 더 생존을 잘하고 이제 튼튼하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외양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 이제 바우어라는 이 새는 요런 바우어 버드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얼마나 잘 만드냐가 이제 암컷의 선택을 이제 받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말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가끔 이제 수컷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불쌍하다는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의 이제 극단을 보여주는 이제 특히 새들의 짝짓기, 수컷이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나 하는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 짝짓기를 위해서 저렇게 새들만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포유동물들도 비슷하죠. 여기 이런 엘크나 사슴들 이렇게 화려한 뿔을 보면 야, 도대체 저기 왜 굳이 저렇게 이 요란한 거를 머리에 달고 다니나 싶죠.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결국 성선택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화려한 뿔을 가지고 결국 암컷을 누가 차지하냐 두고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진화론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많은 예로 나오는 게 이제 기린의 목이죠. 왜 기린은 저렇게 긴 목을 가지고 있나 할 때 보면 이 라마르크의 이론과 다윈의 이론 비교할 때 보면 라마르크의 이론은 이 높은 곳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점차 길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고 용불용설이라 그러죠. 근데 다윈의 이론은 이렇게 이 높은 곳에 이제 풀을 먹는 게 이제 먹어야 이제 될 상황인데 기린이 이 목이 긴 기린, 목이 짧은 기린 등 다양하게 생겨났는데 목이 긴 기린이 경쟁에서 유리하니까 결국 목이 짧은 기린들은 제거되고 이제 긴 것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 저 기린의 목이 긴 것이 이 생존 능력, 그러니까 먹이를 이제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린이 또 짝짓기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것들도 결국 수컷들끼리 암컷을 놓고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그때 이게 싸울 때 보면 이렇게 싸우죠. 그래서 곰곰 생각해보면 저 기린의 목이 긴 게 높은 곳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저 짝짓기 할 때 수컷들끼리 싸울 때 목이 긴 놈이 유리해서 더 길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동물들의 형태나 그 다음에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이런 걸 이제 봤는데 그럼 우리 이제 인간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죠. 물론 뭐 꼭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인지 구조, 그러니까 두뇌가 발달하고 그걸 이제 인지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고도의 이제 그, 그러니까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럼 이렇게 이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진화 심리학이 이제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인지론학, 그러니까 인지 심리학이라는 것과 그 전에 이제 진화론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 그 다음에 뭐 의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 총체적인 것들도 다 결국 진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그 진화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놓은 바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그 총체적인 중앙 컴퓨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그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 있듯이 우리의 뇌 속에는 이 각종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개의 모듈들이 들어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럼 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인간이 그 진화해 오면서 그 생존과 번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 적응 문제라고 부를 텐데 그런 중요한 적응 문제들마다 그걸 해결하는 어떤 그 모듈들이 이제 진화해 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 그 인간에게 이제 그 중요한 생존과 번식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여기 이제 예를 들어놨죠. 그래서 먹이 고르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뭘 먹어야 어차피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좀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건 먹으면 뭐 독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먹는 게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얻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항상 그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제 그 피식자, 포식자 관계에 있는 동물이 있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포식자를 잘 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고 이런 능력들이 이제 또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번식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더 내가 그 후손을 낳고 생존하는 데도 유리한 그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짝은 어떻게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른 짝을 어떻게 유혹해서 나의 파트너로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을 구성해서 그 집단에서 그 협동 체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그 안에서 동맹을 어떻게 결성을 이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또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머릿속에 일종의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간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진화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호미닌이라고 불렀던 그 초기 인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뭐 그 호모 에렉투스부터 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뭐 한 200년 뭐 또는 그 이상 이제 되죠. 근데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수백만 년의 역사에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인간들은. 지금처럼 농사 짓고 이런 산업화된 도시에 살고 하는 거는 1만 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건 그 인류가 지나온 전체 기간에 비해 보면 1%도 안 되고 나머지 그 99% 이상이 이제 수렵 채집으로 살았다. 라는 거고, 그때 대부분 이제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대부분 그런 수렵 채집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행동은 그 현대 문명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이 현대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 진화가 만드는 결국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원시인이다. 그러니까 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의 진화에서 거기에 이제 최적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양복 입은 원시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결국 수렵 채집 생활 때의 환경이 어땠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뭐 현대와 같이 위생적이고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 뭐 그다음에 이 그 여러 가지 위협들, 그 지금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위협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많은 사례들과 이제 연구들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그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포에 대한 건데, 우리가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죠. 주로 이제 그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왜 생겼나를 보면, 그 이거는 아마 수렵 채집 이전에 나무에서 생활할 때부터 쭉 이어져 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 큰 위협이 됐던 게 이제 뱀이나 독거미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 우리의 뇌 속에는 그 공포를 느끼는 그 과정과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그 과정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더라. 이게 그 빠른 과정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들어온 인식이 지금 여기 보면 시상이라는 곳으로 이제 정보가 뭐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시상에서 그 곧바로 그러니까 그 되뇌를 안 거치고 곧바로 이 편도체라는 곳으로 전달이 돼서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느린 과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이제 시상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대뇌 피지를 거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 있더라라는 건데, 왜 이렇게 됐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느린 과정은 그 대뇌를 통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 예를 들어 앞에 뱀이 나타났다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자세히 살펴본 끝에 저게 뱀이구나라고 하면 뱀에게 물려 죽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공포심을 느껴서 바로 반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빠른 과정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제 생존 가능성을 훨씬 높였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저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뱀이 아니더라도 뱀처럼 생긴 물체를 봐도 이제 이런 공포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뱀이나 독거미 같은 걸 무서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다라는 거죠. 그게 학습된 게 아니고 타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감정 반응 중에 또 이제 역겨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병원체, 특히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구더기가 끓는다든지 뭐 썩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 그걸 가까이 갈 거냐 회피할 거냐에 대한 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수렵 채집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현대적으로 위생적이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피하는 그런 이제 회로나 전략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그 전략이 이제 물론 당연히 면역 체계라는 게 있지만, 그 면역 체계 이전에 사전 전략으로 그런 데는 이제 피하는 것들을 이제 행동 면역계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런 그 진화의 어떻게 보면 부산물 같은 걸로, 그래서 이 편견과 혐오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생겨났다. 그죠? 이런 걸 피하는 그 기작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그 감염자에 대한 이제 회피하도록 하는 이런 편견 같은 게 생겨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 혐오 감정, 특히 그 이제 뭐 여기 보이는 이제 외국인, 뭐 장애인, 노인, 비만인,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들과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형에 대한 혐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편견이라든지 혐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거를 이게 가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그 과연 그 단순히 학습에 의한 거냐, 그러니까 문화에 의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그 연구를 보면 이게 그 다분히 이제 우리가 그 수렵 채집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런 그 진화에 의해서 얻은 유전적인 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존 기계 말고 그 짝짓기 기계로서 이제 번식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보면 여전히 그 수렵 채집 때 이제 그 이루어진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뭐 그 그런 것들 중에 뭐 이제 그 양육 투자 이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 현재 그 짝짓기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짝짓기의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그 수컷은 여기저기 막 그 다양하게 이제 그 찝쩍거려 보는 암컷들에게 그 다음에 열심히 구애 작전을 벌리고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그 새들이 하는 걸 봤는데 새 못지않게 인간도 그러니까 인간 수컷도 이 처절하게 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하는 이론인 거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그 번식에 들어가는 이제 수컷과 암컷의 비용 차이 그러니까 이제 이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수컷은 기본적으로 정자만 주면 되고 정자 자체도 비용이 적으니까 그래서 반면에 암컷은 이제 난자는 정자보다 훨씬 만들기가 어렵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그 난자를 이제 수정된 거를 이제 임신을 통해서 그 태아로 키워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출산을 한 이후에도 육아에 대한 그 비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암컷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수컷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수컷이 짝을 고르는 그 방식과 암컷이 짝을 고르는 그러니까 남자가 짝을 고르는 방법과 여자가 짝을 고르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상대편 짝이 이제 아름답다 아니다라는 것도 이게 그 학습되는 거냐 아니면 문화적인 거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연구 같은 게 보여주는 게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의 기준도 굉장히 이 범문화적이다.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가 많고 특히 그런 게 이제 그 신체의 균형이라든지 좌우대칭 뭐 특히 이제 남성이 여성을 볼 때는 심지어 이런 그 엉덩이 허리 비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런 것들도 뭔가 약간 우리의 유전자 속에 뭔가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그 마음의 진화 또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게 다냐? 근데 인간을 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또 저런 그 외에도 문화라는 거를 이제 특히 큰 집단을 만들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이제 문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라는 측면, 그 문화도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화라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이 사회적으로 학습된, 그러니까 다른 주변으로부터 배웠다는 얘기죠. 모방을 통하든지 뭐 교육을 받든지 해서 그래서 개인의 두뇌에 저장되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회적 학습이라는 게 결국 그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따라해 보는 거, 모방,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뭐 같이 하거나 하면은 같이 배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 전파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의 뇌 속에 이제 기억해서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그 개체가 이 생존하는데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걸 텐데 그 결과로서 이제 이런 그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임시로 그러니까 두뇌에 저장돼 있는 정보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게 그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그 다음에 그런 그 행동도 그러면 그 매번 새로 개체가 태어날 때마다 그 그럼 새로 배워야 되느냐? 물론 그런데 그럼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있겠죠. 그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 학습이 되고 그게 세대가 가도 그 학습이 유지되면 또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문화도 이제 이 진화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도 그 생명에서 적용했던 그 진화의 그 규칙들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한번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생존과 번식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두뇌 속에서 이 문화라는 것이 생존과 번식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그 문화도 그러면 그 이제 진화하게 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이 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변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느냐? 예,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그 유전자하고 비슷하게 결국 문화도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 변이가 항상 생긴다라는 거죠. 오히려 되레 그 유전자 변이보다 더 너무 많이 생기는 게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충실하게 복제를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변이들은 이제 다양하게 생긴다라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자세한 설명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진화에서 중요했던 게 이 적응성 분화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특징들, 그러니까 그 문화가 가진 특징들에 따라서 이 문화의 생존 번식 능력이 다른가라는 건데, 결국 이게 결국 이 생존 번식이 얼마나 남들이 모방할 거냐, 학습을 해갈 거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럼 그 문화가 가진 특징 중에 주의를 잘 끄는 것과 못 끄는 것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남들이 따라하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 선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진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 확실한 건 그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그럼 그 개체의 그 생물학적인 그 생존 번식의 차이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문화가 그 뭐 음식 문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식 문화가 이제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이상한 전통이 있어서 뭐 건강을 해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면에서 과연 이제 그 이제 문화가 정말 그 진화가 가능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이제 했죠. 그래서 그 나온 그 제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미라는 개념인데, 이 미미라는 개념은 그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책이죠.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리차드 도킨스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을 복제해내는 생각 복제자로서 이게 그 문화라고 하는, 특히 여기서 이제 정보의 개념으로 보면 앞에 유전 정보에 대비해서 문화 정보라고 한다면, 이 문화 정보의 진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하는 역할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 유전자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방한다라는 그 뜻을 가진 그리스에서 차용을 해와서 이제 미미라는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정보의 단위로서 진에 대응하는 그래서 이 모방을 통해 사람의 마음 사이를 오가며 이 자기 복제가 일어나는 이 문화의 기본 요소, 그게 이제 사상이나 믿음 뭐 또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이제 밈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그 밈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그 안에서 번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두뇌를 통해 밈에 이동한 그 이제 인간이 숙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인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숙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을 도입하면 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숙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인의 서바이벌 머신이기도 하고 밈의 서바이벌 머신이기도 하다 인간이 이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밈을 가지고 이제 그 문화의 진화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느냐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이 그 자연 선택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이 뭐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나를 보려면 결국 그 이 유전자에서 했던 표현형과 유전자형 뭐 이런 것들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게 표현형이고 어느 게 유전자형이냐, 여기서는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뚜렷하진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밈의 대표적인 것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음악의 선율 같은 게 특정한 멜로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멜로디는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쉽게 모방하고, 그러니까 이런데 좀 이게 예를 들어 복잡하고 좀 이상한 선율 같은 거는 이제 버려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이 밈이다라는 거고, 뭐 사람들이 주장하는 캐치프레이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패션이라든지 뭐 기술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걸 외에도 사실은 그 조금 어려운 주장이지만 그 뭐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일종의 밈이다. 또는 독신주의도 이제 그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집단 내에서는 이제 그 독신주의 같은 게 이제 이런 그 전파에서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이런 밈 가지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한 영역이 어떻게 보면 그 이 우리가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것만 가지고, 유전자만 가지고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저 밈이라는 개념이 유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얘기로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그 종교 가지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는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행위들은 보면 개체의 생존이라는 면에서 보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짓인데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걸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게 이제 저 밈을 통해서 이 생물학적 숙주의 그 유전적 성공, 그러니까 숙주의 유전적인 성공보다 그러니까 밈 자체가 이게 퍼져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그 지인의 생존과 별개로 이제 밈의 생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즉 그런 거 밈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만 뭔가 그럴듯하게 설명되는 것 같은 게 바로 이제 여기는 뭐 종교 또는 믿음 이런 거에 그런 요소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이제 그 이슬람의 하지죠. 그 성지순례 하는 거죠, 메카에. 근데 이렇게 정말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이러다가 막 그 죽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열심히 온다 이거죠. 왜 저런 걸 하느냐. 저게 그 도대체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되고 번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설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든지 정의라든지 민주주의 같은 거를 이제 그걸 믿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해냈죠. 촛불 시위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그 진의 이기적인 그 유전자 가지고 설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제 밈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야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두 건축물이 있는데 이 두 건축물이 그 뭔가 비슷한 걸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 이 왼쪽에 있는 이 건축물은 진이 만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건축물은 결국 그 인간의 그 이 뭐 생각 뭐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이 이런 걸 왜 만드느냐라고 하면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 밈에 의해서 이제 이 설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과 이제 밈 이것이 굉장히 그 다른 듯하면서도 뭔가 또 이런 또 그 비슷한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밈 이론에 그 반대하는 이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자들은 이제 밈 단독으로 뭔가 저렇게 진화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에 이제 반대를 한다는 거고, 근데 그게 아주 역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론자들의 주된 주장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중유전 이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진과 그다음에 그 문화라는 것이 결국 공진화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이 문화적인 특징이 결국 그 사회적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유전적 그 자연 선택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밈 단독으로 그 이제 모든 게 일어나는 그걸 단독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 문제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래서 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키면서 농업 문화라는 게 생겼죠. 그럼 이 농업 문화라는 게 생기면서 그 인간의 이 소화 능력에도 그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한.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 없거나 소수에 불과했던 이 전분이나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이제 그 빈도가 높아지는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 이제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집단 학습의 기회가 많아지게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이 인지 능력도 같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 문화에 의한 것과 그 이제 이 진에 의한 유전자에 의한 것들이 서로 양의 대목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제 강화하는 거다라는 거고. 근데 그렇지만 또 보면은 이게 이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문화가 더 이제 그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런 게 이제 유전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문화적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선진국, 특히 산업사회에서 이제 출생률 감소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겪고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번식과 생존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를 이제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문화적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더 옛날로 가보면 이 요리 문화, 그러니까 음식 문화, 그러니까 섭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그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이제 사냥과 식사에 보내는 시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여분의 에너지 가지고 이제 두뇌가 커지는데도 일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이제 문화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에 의해서,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진화하고 같이 간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 진화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 인류의 현재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 다음에 마음, 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이 사회 같은 것이 이제 어떻게 형성됐나,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이 역사 기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실 진화라는 주제가 워낙 방대한 주제고 뭐 흥미있는 이 내용들도 많은데 뭐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 재미있고 중요하다는 것 위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련 서적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제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